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이 순환에서 이제 두 번째 경제론 파트로 왔습니다. 경제론 파트가 들어가면 여러분이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거 경제론은 목차 한번 볼게요. 이거는 1순환 했을 때 봤던 목차 그대로입니다. 이제 1순환 제가 12월 달에 12월 달 두 번째 시간 했던 거 이거 그대로입니다. 부동산 경제론은 크게 보면 두 파트예요. 수요 공급 일어나고 경기 변동. 이렇게. 경기 변동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요 공급 이론은 출제자가 어렵게 출제하겠다고 마음 먹어버리면 정말 어렵게 출제할 수 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우리 수준에서는 출제하지 않고 점점 좀 어려워지는 추세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 수요 공급, 그러면 이게 이제 수요 공급 이론이 도대체 뭘 배우냐면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가격이 어떻게 되고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 공부하겠다는 소리예요. 여기 수요가 수요자고 공급이 공급자잖아요. 그러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에서 만나서 수요자 마음과 공급자 마음이 똑같을 때를 균형이라고 그래요. 이때 가격 결정되고 거래량이 결정되는데 그걸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이렇게 합니다. 지금 제가 말로 하고 있는 것을 이제 경제학 책을 보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경제학 책에서는 이걸 이제 경제학에서는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럼 시장에서는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가격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인데, 이제 저는 이제 거래량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말을 수급량 그렇게 해요. 수급량. 수급량, 수요 공급량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거래량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수요 곡선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우하향 형태로 나타납니다. 수요는 영어로 디맨드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제학책을 보면 D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이게 수요 이런 뜻이고 공급 곡선은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 그래요. 그러니까 공급은 영어로 서프라이 그래서 S 그래요. 이 점이 수요와 공급이 딱 만나는 점이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이제 균형 그래요. 균형. 치우침이 없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균형점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균형 가격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균형 가격 이렇게 가격인데 균형점에서 가격을 해서 균형 가격. 그다음에는 이 균형점에서 거래량 축으로 이렇게 발을 내려서 이 점을 뭐라고 하냐면 이게 거래량인데 균형점에서 거래량에서 균형 거래량 이렇게요. 이걸 시장이다 이렇게 합니다. 시장. 경제학자들에게 이제 시장 그러면 이걸 이제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럼 시장은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고 그럼 수요 공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요 공급이 만나서 협상을 통해서 가격 결정되고 거래량 결정하는 이걸 이제 시장이다. 이걸 배우겠다는 소리예요. 수요 공급 이론은. 그럼 이제 수요 공급 이론은 이제 시장에서 이 논리를 배우는데 먼저 수요 배우고 공급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배웠으면 시장에서 균형 배워. 이 균형 상태에서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됐잖아요. 근데 이 균형이 변동을 해요. 그러면 왜 변동하냐면 이 수요가 변하거든요. 여러분이 수요자하고 저도 수요자인데 우리의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변화해서 또 이제 공급이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공급이라면 물건 만들 때 생산 요소의 가격이 떨어지면 그럼 공급은 또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도 변하고 공급도 변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수요하고 공급이 같을 때 균형인데 그때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는데 수요가 변하고 공급이 변하면 당연히 균형이 변동하는 거예요. 균형이 변동. 그럼 균형이 변동하면 뭐가 바뀔까요? 가격과 거래량이 바뀐다고. 그래서 이제 균형 상태에서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됐는데 수요 변화, 공급 변화가 일어나면 그러면 균형이 변동하고 그럼 가격과 거래량이 변동한다. 이거 배우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제 수요 배우고 나서 이 수요에서 수요가 변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수요가 변화했다. 이 변화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변화의 개념은 증가했습니다. 감소했습니다. 이게 변화라고. 그 변화하고 반대말은 불변이에요. 불변. 변화가 없다. 가격이 언제나 1,000원이다. 그럼 가격이 불변이다. 이걸 가격이 일정하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변화가 없다를 불변입니다. 일정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이제 변화는 증가, 감소도 변하고 상승도 변하고 하락도 변해요. 자, 거래량과 수요량, 공급량은 증가, 감소라고 표현하고 가격은 상승, 하락이라고 표현한다고 이렇게. 그럼 여기 균형이 변동하면 그러면 가격이 변하는 거야. 여기 봐요. 수요가 변할 수 있다 했는데 그때는 이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이게 이제 수요 변화가 되죠.
그럼 공급도 변화할 수 있겠죠? 그럼 공급 변화는 공급 증가, 공급 감소. 그런 내용들을 지금 배우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제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이 수요와 공급이 같을 때가 균형이고, 그때 균형 가격인데, 근데 수요가 변할 수도 있고, 공급도 변할 수 있죠. 이제 공급 변화도 이렇게 오면, 공급 증가가 있고, 공급 감소가 있을 건데, 공급은 그대로 있다고 봐요. 그럼 공급이 그대로 있다. 공급이 일정하다. 이렇게 한다고. 공급이 일정하다. 그런 상태에서 수요만 증가했다고 해봐요. 그럼 살 사람이 늘어난 거죠. 그럼 가격은요? 상승. 됐죠? 그거 배우겠다는 소리예요. 지금부터 그거 배우겠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를 잘 물어봐요.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를 잘 물어본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 배웠잖아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뭐한다? 상승한다. 그거 배웠잖아요. 그 반대로 공급이 감소한다고 해봐요.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공급이 감소한다. 그 물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가격은요? 올라가겠네. 그거 배우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잘 되는데 좀 깊은 내용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뭐 하자는 거지? 이렇게 한다고 이게. 자, 이거 그러면 균형이 변동이 일어나면 그럼 가격과 거래량이 변동한다고? 지금 제가 말했던 이 논리를 그래프로 표시하면 이게 지금 균형 상태예요. 근데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아까 이야기했죠. 공급은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 공급이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 공급 곡선은 그대로 있는 거라고. 그럼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 이걸 경제학에서 이제 그래프로 표시하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수요 1번이 수요 2번이 되는 거라고. 그럼 이 점이 새로운 균형점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새로운 균형점에서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원래 가격은 여기였는데 새로운 가격이 여기 되잖아요. 그럼 새로운 균형점에서는 거래량을 봤더니 원래 거래량보다 증가한 거라고. 이 점이 원래 균형점. 이게 새로운 균형점. 원래 균형점 1번에서 새로운 균형 2번으로 이렇게 옮겨간 것을 균형의 변동이라고 해요. 의미하셨죠? 이렇게. 자, 이 논리를 배우겠다.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됐고, 이 탄력성은 좀 별도로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4가지를 배우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아마 특히 탄력성이 들어가면 어렵다 이렇게 느낄 거라고. 근데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돼요. 자, 이제 가봅시다. 여러분들 이제 눈빛 봤더니 뭔가 해보겠다는 눈빛이 역력한데 그런 눈빛 푸시고 금방 풀리니까 이제 보게요. 자, 수요에서 이제 수요 배우고 공급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수요 따로 공급 따로 배우는 게 아니라 수요에서 배울 내용이 공급에서 그대로 나와요. 수요 법칙이라는 게 있고 수요 곡선이 있거든요. 그럼 공급으로 가면 공급 법칙 있고 공급 곡선이 있고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가 있네. 그럼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 변화가 있는 거고 수요 변화 요인이 있으면 공급 변화 요인이 있는 거고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책은 뭐 경제학 책에 수요가 이렇게 다 정리되고 수요 끝나면 공급이 한다고. 그게 뭐 우리 책도 그렇고 필기노트도 그렇고 다 그렇게 됐는데 공부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공부는 수요 개념하면서 공급 개념, 수요량 결정 요인 하면서 공급량 결정 요인 같이 하면 돼요. 수요 법칙 하면서 공급 법칙하고 이제 논리가 똑같이 적용되고 몇 가지만 반대 개념으로 가면 되니까 같이 공부한다. 그러면 수요에서 저하고 이렇게 1년 동안 6개 배울 건데 이 6개에서 가장 지금 여기에는 여러분들 필기노트 이런 거 없으니까 뭐 굳이 쓸 필요는 없고 이 6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혹시 뭐라고 했던가 제가 기억난가요? 6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기억이 없죠? 기억이 없을 겁니다. 6번. 6번이 가장 중요해요. 6번은 매년 시험에 나와요. 그럼 제가 여러분이 공부할 때 내가 수요를 공부하는데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럼 수요에서 6가지를 공부하고 해야 되잖아요. 시험 보러. 근데 시간이 없다. 그러면 6번만 하고 하는 거예요. 6번만. 6번은 매년 나오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1번. 그 다음에는 이제 5번. 2, 3, 4는 출제 비중이 현저하게 떨어짐. 얘는 현저하게 출제 비중이 떨어지고 6번, 1번, 5번.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하지만 이제 내용 들어가보면 좀 더 어렵겠다고 느껴질 거예요. 그럼 공급으로 가면 공급에서 몇 가지 배울까요? 6가지 배운다고. 개념부터 해서. 그러면 공급도 똑같이 6가지를 배워요. 여보요? 개념, 공급량 결정요인, 공급법칙, 공급곡선, 공급량의 변화, 공급 변화. 그럼 공급이 상대적으로 수요보다는 출제 비중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요 공급의 출제 비중을 보면 수요가 8, 공급이 2였다고. 근데 요즘은 좀 공급이 비중이 좀 높아져서 수요와 공급의 비중이 6대4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공급도 좀 자주 나오는 편 쪽에 속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요에서 잘 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논리가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 변화 논리가 똑같다고. 똑같은데
근데 이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를 6번 낸다면 얘는 4번밖에 안 낸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비중이 예전에는 여기가 8번 내면 여기 2번 낼까 말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좀 비중이 공급이 높아져서 공급도 수요만큼 나오는 편이다. 그러나 여전히 수요를 많이 낸다. 그럼 공급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기 공급 변화 요인. 왜 수요에서 수요 변화 요인과 공급에서 왜 공급 변화 요인이 중요할까요? 수요가 변화해야만이 아까 봤잖아요. 수요가 증가하거나 수요가 감소했을 때 가격과 거래량이 변동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오늘 배운 것은 수요 공급 이론은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배우는 거야. 그거. 수요 공급 이론을 경제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가격 이론이라고 그래요. 가격 이론.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그거 하겠다는 소리야. 지금. 그러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나 하락시킨다. 가격을 변화시키는 게 이거라고 요거. 수요 변화율. 그 수요 변화율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인구야, 인구. 그럼 인구가 증가하면 공급이 증가했다고 해야 됩니까? 수요가 증가했다고 돼요.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는데요?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렇게. 그럼 만약에 다음 중 가격 상승 요인을 찾으세요. 나왔어요. 그럼 3번에 인구 증가가 나왔습니다. 답 몇 번입니까? 3번. 그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다음 중 가격 상승 요인은, 다음 중 가격 하락 요인을 이렇게 찾으러 간다고. 그래서 가격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수요 변화 요인과 공급 변화 요인이 가격을 변화시키는 요인이야. 봐봐요. 수요 공급 이론은 가격에 관한 이론이다. 수요 공급 이론은 결국은 가격이 올라가냐 가격이 떨어지냐 그거 물어본다. 근데 가격을 변화시키는 것은 수요 변화 요인, 공급 변화 요인이다. 그럼 결국은 얘를 배우겠다는 소리죠. 얘를.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내용들은 여기 6번을 배우기 위해서 밑바탕 까는 거지. 여기 수요 변화 요인, 공급 변화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 초점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씩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별것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페이지 수가 기본서일 거고 뒤에 페이지 수가 여기에 필기노트 페이지 수예요. 필기노트. 필기노트 11쪽인데 10쪽이라는데 이제 11쪽 가봅시다. 11쪽. 저기 페이지 수가 좀 잘못됐네. 페이지 수 제대로 됐는데 앞에 페이지 수가 필기노트 페이지 수가 11쪽인데 이제 10쪽이 됐네요. 11쪽 한번 펴시고 기본적으로 펴지 마시고 지금 필기노트 11쪽을 펴고 이제 보자고요. 수요에서 몇 가지 배우냐면 6가지 배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수요의 개념을 배우자고요. 개념. 그럼 수요 개념 배우자면 공급의 개념도 이제 같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수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급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시장에서 만나서 무엇을 결정한가요? 가격을 결정하는 거야. 가격. 그러면 수요가 공급 만나서 가격 결정하는데 만약에 물건을 사버렸다. 수요는 물건을 샀다. 이렇게 해버린다면 가격이 결정돼 버린 거죠. 지금 이해됩니까? 수요는 공급 만나서 가격을 결정하는 거라고. 근데 수요의 개념을 수요는 물건을 사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가격이 이미 결정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의 개념은 우리가 이제 경제학을 배우기 전에 수요 그러면 밖에 일반인들에게 수요가 뭡니까? 그럼 물건을 산 거잖아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수요는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럼 공급은 물건을 팔았다. 이렇게 한다고. 밖에 분들한테 공급이 뭡니까? 그럼 물건을 판 거라 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급은 수요 만나서 가격 결정해야 돼. 그 물건을 팔아버린 것은 이미 가격이 결정됐다고. 그러면 수요 공급의 개념에서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수요 물건을 판 게 아니라 물건을 산 게 아니라 사고 싶다는 거. 공급은 물건을 판 게 아니라 팔고 싶다는 거.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 공급의 개념이라고. 거기서부터 첫 번째 이제 잡고 가는 거야. 수요 물건을 산 게 아니라 사고 싶다. 공급 물건을 판 게 아니라 팔고 싶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수요의 개념은 경제학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일정 기간 동안에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 이제 여기에 이렇게 있죠.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 그럼 여기다가 아파트라고 해볼게요. 아파트 수요는 그럼 일정 기간 동안에 1년 동안에 한 달 동안에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 그럼 아파트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안 산 거죠.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한다는 거야. 그러면 수요의 개념이 수요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데 수요에서 6가지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 변화 요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 수요의 개념이 중요하다고. 수요의 개념은 최소한 2년에 한 번꼴로는 시험에 나온다고. 수요의 개념이. 그럼 이제 수요의 개념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구입판이냐 구입하고자 하느냐 이거요.
그럼 수요를 구입한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수요는 구입한 이렇게 나오면 틀린 말. 구입하고자 하는, 이 구입하고자 하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사전적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뭐 하기 전이란 소리야. 그 물건을 사버렸다 그러면 사후적 그런다고. 사후적. 그러니까 하기 전이니까, 물건을 사기 전이니까 사전적 개념 이렇게 한다고. 근데 우리 시험에서요, 수요가 사전적 개념입니까?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그 사전적 개념이란 말이 우리 시험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걸 물어볼 때, 이 사전적을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보냐면 구입하고자 한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구입한 그러면 O가 X일까? X. 그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에 이거를 경제학에서는 유량 개념이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수요는 한 달 동안에 몇 개냐, 1년 동안에 몇 개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다가 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수요가 의미가 전달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이걸 유량 개념이라고 해요.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 그럼 이 욕구의 의미는 이제 경제학에서 이 욕구를 유효수요라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이 유효수요가 뭐냐? 자, 봐요. 제가 아파트를 사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아파트를. 그럼 아파트를 산 게 아니라 사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그럼 이 수요가 공급 만나서 가격 결정해야 되는데, 제가 아파트를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파트 20억짜리를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돈은 1억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급자 만나서 가격이 결정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제가 아파트를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있고, 그다음 돈도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야만 이 공급자 만나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욕구는 내가 막연히 아파트를 사고 싶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돈까지 있어야 된다고. 그것을 경제학에서는 유효수요라고 그래. 그럼 이 유효수요가 무슨 말이냐면, 유효수요라는 것은 내가 아파트를 살 의사가 있어야 돼. 구매 의사가. 그러면서 지불 능력도 있어야 돼. 아파트 가격 20억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 두 가지를 갖춰야만이 수요가 된다는 소리야. 내가 아파트를 살 의사는 있지만 그럼 돈이 없다. 그럼 공급자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무조건 공급자 만나서 가격이 결정돼야 된다고. 그럼 이미 사버린 것은 가격이 결정됐으니까 수요가 아닌 거고,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공급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지 않죠. 말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시 수요가 안 되는 거라고. 그럼 수요가 되려면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지불 능력이 돈이고, 돈이 구매력이야. 구매력. 그러니까 이 지불 능력을 다른 말로 구매력, 다른 말로 돈, 이렇게, 다른 말로 화폐. 그러니까 결국은 쉽게 말하면 수요가 되려면 살 의사, 그러면서 돈도 있어야 한다. 돈이 있으면서 살 의사가 있어야 돼. 그럼 봐요. 내가 살 의사는 있지만 돈이 없다. 그럼 수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볼게요. 돈은 있어. 근데 아파트 살 의사가 없어요. 그럼 수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되려면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을 두 가지 있어야 된다. 이걸 욕구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 욕구를 다른 말로 유효수요라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까지 수요의 개념을 공부했는데, 이제 수요의 개념에서 포인트가 3개 있잖아요. 수요가 유량 개념입니까? 예, 유량 개념입니다. 수요는 사전적 개념입니까? 예, 사전적 개념입니다. 근데 사전적 개념이라고 한 번도 내지 않았죠. 그럼 이거 사전적 개념을 포인트 삼으려면 수요는 구입한 욕구 이렇게 하면 틀린 말이 된다는 소리예요. 구입하고자 하는. 그다음에 수요는 유효수요입니까? 예, 유효수요입니다. 이 유효수요의 첫 절 맞춰서는 한 3번 정도 출제하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수요는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을 갖는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OX? O?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수요는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을 갖는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그럼 이거는 수요인가 봐봐요. 내가 살 의사는 있어요. 이 살 의사는 있는데 지불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수요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 이런 것을 예비적 수요, 잠재적 수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비적 수요 뒤에 수요를 붙였지만, 여기는 수요문을 붙였지만 무늬만 수요예요. 무늬만 수요. 이 수요가 되려면 두 가지,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걸 유효수요라고 한다고. 이 유효수요만 수요야. 이 예비적 수요는 무늬만 수요라고. 무늬만. 그럼 예비적 수요를 다른 말로 잠재적 수요라고 하는데, 왜 예비적 수요라고 하냐면, 내가 살 의사는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는 거야. 그럼 돈이 생기면 수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비적 수요. 여러분 예비적 중개 썼잖아요. 자,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수요의 개념에서요. 자, 마무리 정리하고 갑시다. 자, 수요의 개념이 나오면 이렇게 쭉 나오겠죠. 여기서 구입하고자 한, 그러면 O고, 구입한 X고, 욕구는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을 가져야 되고, 여기다 반드시 넣어주면요. 수요는 반드시 유효수요다. 올까 있을까? O예요, O. 반드시 들어가면 다 부정적인데 여기다 반드시 들어가도 옳은 말이라고. 수요는 반드시 유효수요를 의미한다. OX? O. 자, 그러면은
이제 유량 개념을 했는데, 이 유량 개념은 일정 기간 동안에 이런 뜻이에요. 그 유량의 반대가 저량이라고, 저량. 저량은 일정 시점인데, 제가 이 수요에서 6가지 배우는데, 그 6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6번 수요 변화 요인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수요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럼 수요의 개념에서 왜 중요하냐면, 유량이란 것과 저량이란 것을 두 개를 잘 물어본단 말이에요. 두 개를. 그러니까 여기 사전적 개념 유효수에는 얘는 단독 문제 안 되고 지문 주는 거고, 유량과 저량 구별하는 것을 우리 시험에서 잘 물어본다고. 그래서 수요의 개념이 수요에서 두 번째 중요한 거야. 이 사전적 개념이란 말은 이렇게 등장한 것은 한 번도 없었다 했잖아요. 사전적 개념은 구입하고자 하는 거야. 구입하고자 하는. 여기서 이제 구입한 그러면 X고. 자, 지금 우리가 수요 배우고 있는데, 이 수요량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러면 수요는 구입하고자 하는 거고, 수요량은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이에요. 그럼 여기 수요가 들어가면 뒤에 양자가 붙으면 말인 거네. 수요가 들어가면 무조건 사전적 개념이에요. 그럼 수요량은 내가 실제로 구입한 겁니까?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까? 구입하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수요량과 실제 구입량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자, 내가 사고 싶은 것은 100개였어, 100개. 이거 100개가 수요량이라고 그래. 근데 실제로 구입한 것은 50개가 될 수도 있고, 150개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럼 수요량은 사전적 개념이니까, 사고 싶어 하는 수량이니까, 실제로 구입량하고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면 여러분이 해석하기가 좀 힘들 수 있다고. 그러니까 수요량은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이야.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 그러니까 실제 구입량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수요의 개념에서 세 가지가 쟁점이 되는데 그 쟁점 중에서 두 개는 끝냈습니다. 반드시 유효수요. 그 다음에 사전적 개념은 구입한 X 그 정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량이라는 개념과 저량이라는 개념 두 개를 비교해서 우리 시험에서는 잘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유량과 저량은 이제 비교하러 가야 되는데, 자, 유량과 저량을 이제 비교하러 가봅시다. 유량과 저량. 유량과 저량이 나왔습니다. 그냥 간단해요. 여기 유량과 저량은 뭘 물어보냐면 유량에 해당되는 거, 저량에 해당되는 거 이제 물어본다고. 그럼 여기 있는 거 다 유량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 있는 게 저량에 해당되는 거고, 그럼 결국은 이 부분은 암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암기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알고 암기하셔야 되죠. 의미를 알고. 그럼 유량과 저량에서 이제 시험에 나오면 우리 시험에서는 세 가지를 물어본다고. 어떻게 세 가지를 물어보냐면, 자, 유량과 저량을 이제 시험에 나오면 첫 번째 개념 물어봐. 개념. 이 개념은 유량이 무슨 뜻인데요? 저량이 무슨 뜻인데요? 이거 물어본다고. 그게 이거야, 이거요. 유량은 일정 기간에 측정되는 것들을 경제학에서는 유량이라고 그래. 저량은 일정 시점에서 측정되는 것을 저량이라고 한다고. 그럼 이제 시험 문제가 이 유량과 저량의 개념이 우리 시험에서 두 번 나오는데, 두 번 나왔으니까 유량과 저량, 이 유량과 저량이 시험에 등장한 게 13번인가 나온다고. 그 13번 중에서 개념은 두 번 나왔으니까 개념은 비중이 떨어진 거죠. 그럼 13번에서 이 유량과 저량 개념이 12번 정도 나왔다. 12번. 개념이 두 번 나왔다. 두 번. 그럼 나머지 10번은 유량과 저량 요 구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는 거. 이렇게. 그게 10번이라고. 그러니까 개념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이제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구분. 그럼 개념은 시험은 이렇게 냈어요. 유량 개념이란 일정 시점에서 측정되는 것이다. OX, X. 그렇게 냈다고. 그렇게. 그 다음에 저량 개념이란 일정 기간 동안에 이렇게 냈다고. 그럼 X죠? X. 그리고 또 이렇게 냈어요. 봐봐요. 무조건 여러분들 유량이란 말 나오면 일정 기간 해야 되고, 일정 기간 나오면 유량이라 해야 한다고. 이렇게 낸 적이 있습니다. 21회 때니까 10년 지났네요. 한 2, 3년 지났잖아요. 부동산 수요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이렇게 나왔어요. 일정 기간 동안에 측정되는, 그럼 유량이어야 됩니까? 저량이어야 됩니까? 유량. 근데 일정 기간 동안에 측정되는 스톡 개념이다 이렇게 했어요. 저량이라도 않고 영어로 스톡 개념이다. 스톡 개념이다 이렇게 했다고. 그럼 뭡니까? X입니까? X. 그렇게 해서 딱 두 번 낸 거야. 그러니까 유량과 저량 개념은 한 번은 수요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에 그래서 스톡 이렇게 했고, 그래서 틀린 말 만들었고, 한 번은 유량 개념은 일정 시점, 그 다음에 저량 개념은 일정 기간, 그래서 한 번 틀린 말 만들었고, 이렇게 두 번. 그러니까 개념은 유량은 일정 기간, 저량은 일정 시점.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자, 여기 소득이라는 게 있네요. 소득. 그러면 저의 한 달 동안의 소득이 임금이겠죠? 저의 월급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소득이라는 개념은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만이 소득이 많다 작다가 판단돼요.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선생님 소득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2730이라고 그래. 2730. 그러니까 2730이라고 하니까 그 돈 벌어서 뭐 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요 2730일 저는 말했는데 그 돈 벌어서 뭐 합니까? 그렇게 저한테 반문하신 분은 이게 한 달에 2730을 생각한 거야. 그래서 저는 연봉을 이야기한 거거든. 저 연봉 2730을 이야기한 거거든. 그럼 이게 2730이 연간 소득이라면 많지 않은 겁니다. 근데 월 소득이라면 2730 월 소득이면 많은 편이죠? 우리나라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편이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게 2730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당신의 소득은 얼마입니까? 2730입니다. 그러면 앞에다가 기간을 말하지 않으면 이게 많다 작다가 판단이 안 된다고. 이것들을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된다. 그래야만 의미가 전달된다. 이런 것들을 유리한 개념이라 한단 말이에요. 의미하셨죠? 자, 여러분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당신의 1년 동안의 재산은 얼마입니까? 1년 동안. 1년 동안 재산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제가 그러지. 잠깐만요. 제가 은행 잔고를 볼게요. 왜? 제 재산은 계속 변동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응? 1월 1일 날 제 통장에 10억이 있었어요. 근데 1월 30일 날 5억을 뺐었어요. 근데 2월 3일 날 다시 10억이 또 들어와요. 그러면 10억이 있다가 5억 빠졌다가 10억이 또 들어오면 15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월 30일 날 로또가 맞아서 또 50억이 들어와요. 부럽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제 재산이 계속 변동해버리는데 당신의 1년 동안의 재산은 얼마입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선생님 1월 1일 날 재산이 얼마였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내가 정확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럼 1년 동안의 재산이 얼마인데요? 그러면 1월 1일 날은 10억이었다가 1월 3일 날은 5억 빠지고 5억이었다가 2월 3일 날 되니까 다시 10억 돌아서 15억이 됐다가 로또 50억 맞아서 65억이 됐다가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산이라는 개념은 일정 기간 동안의 의미가 없고 일정 시점을 정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 것들을 절약이라고 그래요. 절약. 의미하셨습니까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은 유량과 절약에서는 구분하라. 이 말은 여기 있는 것들은 절약이고 여기 있는 것도 유량이에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유량과 절약에서 12번 중에서 10번이 구분인데 이렇게 박스 준다고 이렇게 박스 주고 나서 이 중에서 유량과 절약을 구별하십시오. 의미하셨죠? 그럼 결국 요거 암기. 둘 다 암기하면 안 되고 하나만 암기, 요것만 암기하면 요거는 자동적으로 되거죠. 그럼 유량은 암기했는데 유량 아니면 요거 아니면 뭐요? 절약 되겠죠. 그렇게. 자, 그럼 이제 유량과 절약을 이제 암기하고 할 건데 이거 마구잡이로 암기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유량과 절약을 암기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신규란 말이 들어가고 생산 거래 변동. 요 신규 생산 거래 변동이 이제 자주 여러분들 이렇게 입으로 되새김 해봐야 돼. 써보기도 하고 생각도 해보고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이게 들어가면 다 유량이에요. 한 달 동안의 생산량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한 달 동안의 생산량 1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아파트 생산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아파트 생산량 이건 안 맞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절약 개념이라고. 절약 개념.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생산량이 몇 개요? 그러면 안 되지. 1년 동안에 아파트 생산량이 몇 개입니까? 한 달 동안에 몇 개입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신규 생산 거래, 신규하고 생산이 똑같은 거예요. 1년 동안에 신규로 만들어낸 게 몇 개입니까? 신규로 생산량이 몇 개입니까?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요거 들어가면 전부 다 유량이에요. 그럼 시험은 신규 생산 거래 변동이라고 내지 않고 이렇게 5번처럼 내는 거야. 아파트 생산량 이렇게. 그다음에 신규 주택 공급 이렇게. 주택 거래량. 지금 우리 서울의 주택 거래량은 몇 개입니까? 안 맞아요. 지난 1년간 또는 1월 한 달 동안 아파트 거래량은 몇 개입니까? 이렇게 한다고. 자, 그러면 아파트 생산량만 그러면 유량입니까? 아니요. 생산 들어가면 다 유량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생산량이 나오든 국민 총생산이 나오든 이렇게 생산이 들어가면 유량입니다. 가격 변동. 한 달 동안에 1년 동안에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변동했습니까? 이렇게. 그럼 인구 변동 이렇게. 그러니까 신규 생산 거래 변동은 유량이다. 그러면은 이제 유량이다는 게 수입 들어오는 거 한 달 동안 나에게 들어오는 거. 그러면 수입이 한 달 동안에 1년 동안의 수입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럼 수입의 반대가 뭐예요? 지출. 한 달 동안의 지출은 얼마야? 우리 집에 지난 한 달 동안의 지출이 얼마야? 5월달에 지출이 너무 많은데 그러다고. 그럼 5월달에 지출이 많다. 그럼 5월 한 달 동안 지출이 많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이 이제 유량이야. 그럼 시험은 수입, 지출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수입에 해당되는 거 봐봐요. 수입에 해당되는 거. 나의 소득. 나의 소득이 뭐예요? 월급, 임금. 시험은 근로자의 임금이 3번인가 나와. 근로자의 임금. 월급여. 뭐 여기다 연봉해도 상관없다고. 월급여, 임금 이런 게 다 소득이잖아요. 소득. 내가 임대 영업을 한다. 그러면 그 임대형 부동산부터 나오는 순용업 소득. 이거 소득이잖아요. 어떤 회사의 단기 순이익. 이 단기 순이익은 한 달 동안에 또는 6개월 동안에 1년 동안에 이렇게 내가 땅 빌려줬다. 지대 수입, 임대료 수입. 내가 한 달에 지대 수입만 3천만 원이다. 임대료 수입만 3천만 원이다. 한 달에 이렇게 하잖아요. 이자만 얼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수입에 해당되는 거. 수입. 그럼 여기서 이제 잘 나왔던 게 여기 임금 잘 나왔고 요 임금 잘 나왔습니다. 임금. 물론 이제 순용업소도 나오긴 하지만 요 임금 잘 나오고 요 지대도 잘 나오고 이렇게. 그다음에 지출. 내가 한 달 동안 이자만 3천만 원이다. 이자 비용. 요 소비 뒤에 지출이 생략됐거든. 한 달 동안 우리 가족의 소비 지출, 우리 가정의 소비 지출이 너무 많다. 이렇게. 투자 지출 뒤에 지출이 생략됐어요. 경작책은 소비 뒤에 소비 지출 이렇게 써놓는다고. 투자 뒤에 투자 지출. 그러니까 시험에서 소비 지출, 투자 지출 주면 우리가 금방 알아낼 텐데 시험은 소비 지출, 투자 지출, 지출 빼버리고 소비, 투자 이렇게 준다고. 이렇게. 그럼 이 두 개 묶으면 수익과 지출을 묶으면 수지. 수지는 한자 말이고 수익과 지출 줄임말이니까 그것을 순수는 우리말로 흐름이라고 그래. 흐름. 우리말은 들어가고 나가면 흐름이라고. 그럼 수지라고 나올 수도 있고 현금 수지라고 나올 수도 있고 현금 수지를 다른 말로 현금 흐름.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 투자론에서 배웠다고.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가 나오든 세전 현금 흐름이 나오든 같은 말이라고. 그럼 이제 유량 해당되는 거 뭐예요? 유량된 해당은 다 됐잖아요.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수입, 지출이 해당되는 거. 그럼 끝나는 거죠. 두 개 묶은 거 수지. 자, 반면에 저량 해당되는 것은 일정 시점에 측정되는 건데 기존, 지금 그런 개념이 저량이니까 기존, 중고, 재고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저량이란 말이에요. 근데 시험은 기존, 중고, 재고를 안 내고 이렇게 3번처럼 사례를 만드는 거야. 그럼 여기 주택 재고량. 주택 재고량은 지금 밖에 있는 주택들을 주택 재고량이라고 그래요. 예? 그다음에 기존 중고주택 공급. 이 중고주택 공급이 한 3번 나왔죠. 중고. 여기 기존 부동산 공급이나 주택 재고량이나 중고주택 공급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걸 기존 주택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기존 주택 공급이면 신규하고 기존이 반대라고. 그럼 기존은 지금 있는 거야. 그럼 기존, 저기 밖에 있는 게 기존 주택이고 그걸 중고주택이 되는 거고 그것이 재고가 된다고. 그럼 현대건설에서 지금 분양하고 있다. 분양. 그게 신규주택이 된다고. 신규주택. 그럼 이미 제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택은 중고주택, 기존주택, 주택재고 이렇게 한다고. 이게 다 지금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기존 중고 재고인데 기존보다는 중고 재고는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중고 재고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근데 중고 재고랑 안 나오고 이렇게 중고주택 공급, 주택 재고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당신의 재산은 얼마입니까? 아까 했잖아요. 나의 재산은 1년 동안에 이 의미가 없다고. 어느 시점에서 재산, 기업의 재산이 자산이잖아요. 부채, 자본, 가격. 이 물건의 가격은 지금 얼마입니까? 그래야 돼. 이 물건의 가격은 한 달 동안에 1년 동안에 얼마입니까? 그러면 계속 변동하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어느 시점 정해야 된다. 가치, 순자산 가치, 인구. 인구가 가장 많이 나와요. 인구가 유량, 저량, 구별한 거 10번 나왔는데 그중에서 인구가 6번 나온다고. 인구가 가장 많이 나왔다. 인구가. 인구 규모, 도시 인구, 인구수 이렇게 봐요. 인구라고 나온 적도 있고 인구수라고 나온 적도 있고 도시 인구라고 나온 적도 있고 인구 규모라고 나온 적도 있고. 그럼 서울의 인구수, 서울의 인구, 서울의 인구 규모, 서울의 한 도시의 인구 다 똑같은 말이야. 정말. 근데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다가 변동 이렇게 붙여준다고. 인구 변동. 그 인구는 유량인데 인구는 저량인데
인구는 저량인데 인구 변동은요? 유량. 인구 변동은 유량. 이렇게. 그 다음에 가치 잘 나오죠. 가치. 물건의 가치 또는 그냥 순자산 가치. 가치가 나오든 순자산 가치가 나오든 그러니까 무조건 가치로 끝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저량이요. 저량. 가치로 끝나면 저량이 되는 거예요. 국부는 국가의 아버지가 아니고 국부는 국가의 재산. 국가의 재산. 그 다음에 세대수. 우리 서울의 세대수. 주택수가 주택재고가 되는 거죠. 주택재고. 이 통화량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우리 시험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다른 경제학 시험에서 통화량을 잘 내요. 여기 이제 유량과 저량은 경제학 시험에서 내는데 이제 경제학 시험에서는 통화량을 잘 내는데 우리 시험은 이제 처음으로 한 번 나왔습니다. 최근에. 통화량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유량. 지금 그러면 저량. 지금 한국은행 밖에 있는 돈을 통화량이라고 그래요. 지금 한국은행 밖에 있는 돈을 통화량. 그래서 한국은행 밖에 있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그럼 돈이 많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한국에서 돈을 이렇게 잡아들인다고 또 이렇게. 그래서 한국에서 통화량을 조절한다고. 그것은 이제 부수적인 거고. 그러니까 통화량은 지금 한국은행 밖에 있는 돈이라고. 그럼 지금 한국에 있는 돈, 밖에 있는 돈은 지금 개념이니까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저량. 외환보유고는 지금 한국은행 속에 있는 뭐 다른 나라 돈, 달러 이런 것을 외환보유고 그래요. 미상한 저당 잔금은 은행에서 내가 10억 빌리고 자 7억을 갚았어요. 그럼 아직 못 갚은 게 얼마야? 3억. 그것을 미상한 저당 잔금. 지금 은행에다 갚아야 될 돈이 얼마니? 이런 개념이에요. 이거 다 할 필요 없어요. 다 할 필요 없고 이거 다 하면 얼마나 머리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절약이 나오면 기억해야 될 게 중고, 재고, 그다음에 인구, 가치 이 정도는 반드시 기억할 거. 그다음에 저량이 변동을 하면 이 저량이 변동하면 유량이 돼요. 봐볼래요? 요 인구 나왔어요. 인구는 저량이죠. 그럼 인구 변동, 유량. 가격, 저량. 가격 변동. 그러면 유량 이렇게. 여기 제가 수입과 수출을 말 안 했는데 수입 1년 동안에 한 달 동안에 6개월 동안에 우리나라 수입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한 달 동안에 수출은 얼마입니까? 1년 동안에 수출은 얼마입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수입과 수출은 기간 개념이죠. 기간 개념이란 말은 유량이라는 소리죠. 저는 다 했어요, 이제. 그럼 이제 마무리 합시다. 유량. 그러면 신규 생산 거래 변동. 기본, 유량은. 그럼 그게 반대되는 거, 저량은 기존 중고 재고인데 반드시 기가 그것은 중고는 기억하셔야 된다. 그럼 다시 이제 유량으로 와서 수입에 해당되는 거, 지출에 해당되는 거, 두 개 묶은 거, 수지. 그럼 끝났잖아요. 예? 그 다음에 저량에 해당되는 것은 재산, 자산, 가치, 인구,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이제요. 유량과 저량이 끝남으로써 수요의 개념이 끝났어요. 그럼 수요의 개념이 끝나고 나서 이제 뭐가 있냐면, 이 수요량이라는 개념이 있고, 예? 수요의 개념과 수요량의 개념은 약간 달라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수요 배운 거야, 수요. 수요는 구입하고자 하는 거고, 수요량은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이에요. 수량. 그럼 내가 한 달 동안에 사과를 10개를 사고 싶다. 10개를 사고 싶은 마음이 수요고 10개를 수요량이라고 그래요. 그럼 수요량은 사과를 사버린 겁니까? 사고 싶어하는 겁니까? 사고 싶어하는 거. 사고 싶어하는 수량이에요. 그럼 수요량은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을 말한다? 그러면 옳은 말인데 여기다 최대를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수요량은 내가 한 달에 월급이 200만 원이다. 그 200만 원에서 뭐 주고 뭐 생활비 쓰고 나서 30만 원 남는다. 그럼 그 30만 원 가지고 내가 사과를 최대로 10개를 사고 싶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량은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다. 근데 최대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여기다 뭐 최소 수량이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겠지만. 그러면 수요량은 실제로 구입한 수량이다. 그럼 뭘까 있을까? X. 수요에서는 무조건 구입한 실제 구입량.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사전적 개념이니까. 이 수요자 가격은 아직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그럼 이제 수요의 개념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이어서 무슨 개념 배울까? 공급의 개념 배워야지. 수요의 개념이 끝났으니까 공급의 개념. 그럼 공급으로 가면 공급 가지고 개념은 잘 안 내요.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에 팔고자 하는 욕구야. 팔고자 하는 욕구. 그럼 공급도 판매한 그럼 뭘까 있을까? X가 되는 거야. X. 그럼 공급도 일정 기간이니까 유량 개념이고 그다음에 공급도 팔고자 하는 거니까 안 팔았으니까 사전적 개념이고 그다음에
공급은 내가 팔고 싶은 마음이 있다. 팔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래서 공급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공급이 되려면 내가 물건을 팔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물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물건을 사러 왔어요. 여러분이 수요자로, 제가 공급자예요. 물건을 팔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물건이 없어요. 그러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가 보면, 수요가 되려면 이렇게 있잖아요. 수요가 되려면 살 의사도 있어야 되고 지불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공급이 되려면 내가 물건을 팔 의사가 있어야 돼. 팔 의사. 그 팔 의사만 있으면 공급이 됩니까? 아니요. 물건도 있어야 돼. 그럼 생산 능력이 있어야 돼. 지금 내가 물건이 없어요. 물건이 없다 하더라도 수요자가 와서 언제까지 만들어주세요. 그럼 만들어줄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공급이 되려면 생산 능력이 있어야 되고 팔 의사도 있어야 돼요. 이래야만이 공급이, 이런 것을 이제 유효 공급이라 하는데 우리 시험을 쓴 유효 공급이라는 말은 한 번도 시험에 출제하지 않았어요. 이런 건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이상한 거 써버리니까 공부를 잘못하는 거라고. 필요한 건 안 써버리고 막 그걸 따라 쓰려면 어떡하냐고. 짜증나. 미치겠네. 그냥 제가 열심히 하고 그거 제가 대충 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의 개념을 잘 나지 않고 수요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수요 공급의 개념이 다 끝났어요. 이제 자 봅시다. 이제 수요 공급이 다 끝났는데 이걸 안 했잖아요. 이거 봐요. 요 공급. 그러면 이제 요 수요량이 있고 공급량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죠. 수요 배우고 공급도 배웠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수요량 배웠고 그러면 똑같은 패턴을 가니까 공급량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수요량은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인데 공급량은 판수량입니까?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입니까?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에요. 그래서 공급에서 이 공급량을 판매한 수량 그러면 틀린 말이라고. 봐요. 공급량이란 판매한 최대 수량이다. 이렇게 하면 올까 있을까? X. 됐죠? 이렇게. 무조건 수요 공급이 나오면 그럼 팔았다, 샀다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됐어요. 수요자 가격과 공급자 가격은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니까 얘는 크게 의미를 두지 말고. 자, 이제 수요 공급의 개념이 끝났네요. 이제 수요 공급의 개념이 하나 끝나고 나면 이제 수요에서 두 번째 수요량 결정 요인, 수요량 변화 요인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필기노트는 이제 어디에 있냐면 이게 11쪽 하단부에 있는 거예요. 하단부에.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 결정 요인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수요량 결정 요인이 무수히 많은데 요거 수요량 결정 요인은 뭐가 있습니까? 요걸 내지 않는다고. 요거는 잘 들으세요. 요 2번은 이 다음 시간에 이제 이런 거 배운다고. 이거 뭘 배우냐면 수요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이거라고. 이걸 하기 위해서 미리 밑바탕 깔겠다는 소리예요. 요 2번은.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 결정 요인, 다른 말로 아파트 수요량 변화 요인을 하는데 그거는 몇 개가 있습니까? 무수히 많다는 거야. 무수히 많다. 우리 서울의 아파트 수요량이 몇 개냐? 이것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수히 많은데 1번 타자 아파트 가격이에요. 아파트 가격에 따라서 아파트 수요량이 결정된다고. 그다음에 인구. 우리 서울의 인구가 좀 감소 추세를 보이거든요. 감소 추세. 경기도 이렇게 분산되고 그래서. 그럼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이 넘다가 지금 1000만이 안 되거든요. 약 950만밖에 안 된다는데. 그럼 서울의 인구가 계속 감소한다고요? 지방이 활성화되면 서울에서 이제 분산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문제점이 많다잖아요. 수도권이 너무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 수도권에 거의 뭐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으니까 좀 문제점이 많죠. 분산돼. 그래서 지방 분과나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방에 분과가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그러니까 흩어져서 살면 좀 편할 것 같은데 교통 체증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죠? 근데 수도권에서 알아서 살아야만이 모든 게 이렇게 다 수도권에 모든 게 영향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수도권에 와야만 소득도 창출되고 수도권에 와야만 직장 다니고 이렇게 된 구조가 됐 으니까 이제 문제가 됐지. 지방으로 다 이전되면 그러면 좀 편해지겠죠. 서울도 헐렁헐렁하고. 자, 이제 그런 뜻인데, 그러면 서울의 인구가 감소하면, 절반으로 감소하면, 인구가 절반으로 감소하면 아파트 수요량도 절반으로 감소해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의 서울 시민들의 소득이 10배로 증가한다고요? 그럼 소득이 10배로 증가하면 아파트 수요량도 10배로 증가할 수 있겠죠. 이자율이 엄청나게 높아지면 대출을 많이 못 받아요. 그럼 아파트 수요량이 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1년 내내 이거 다 말해도 말 못해요. 그럼 아파트 수요량은 몇 개입니까? 무수히 많다는 거야. 자, 그거는 이제 시험 문제 내는 게 아니라고. 그럼 이제 뭘 내냐면, 좋아,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은 이렇게 많은데, 결정량이 이렇게 많은데, 경제학에서는 이걸 두 개로 나눈다는 거야. 경제학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건 아무 생각 없어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이 살아가는데 아무 이상 없어. 근데 시험 보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수히 많은데, 여기까지 이해됐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경작자들이나 우리랑 그렇구나 똑같다고. 근데 이 영역은 경작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 우리하고 일반인도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몰라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시험 보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게. 그럼 수요랑 결정이 무수히 많은데 두 개로 나눈다는 거야. 어떻게 두 개 나누냐면 1번 타자가 가격이야 가격. 그래서 요 아파트 가격표라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 그런다고 나머지 것들. 인구부터 해서 나머지 것들. 그럼 나머지 것들은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 이렇게 한다고. 자 다시요. 아파트 수요랑 결정 요인은 몇 개인데 무수히 많은데 그런데 두 개로 나눈다는 거야. 가격과 가격 이외의. 아파트든 모든 물건이 그래요. 여기다가 아파트가 아니라 만약에 옷 수요랑 결정 요인은 옷 수요랑 변화 요인 결정 요인이 변화 요인이에요. 인구가 증가하면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하잖아요. 그럼 수요가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 요인이나 변화 요인이나 똑같습니다. 그럼 옷의 수요랑 결정 요인, 옷의 수요랑 변화 요인 몇 개? 무수히 많다는 거야. 모든 재화가 그래요. 그런데 두 개로 나눈다는 거야. 그럼 이 옷의 수요랑 결정 요인이 무수히 많은데 1번 타자가 뭐예요? 가격이야 가격. 모든 재화의 수요랑 결정 요인은 1번 타자가 가격이라고. 그래서 가격만 따로 때리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것들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이 경제학자들이 하는 것을 우리 시험에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변하고 가격 유행이 변화 이게 두 개로 나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변화하면 그럼 아파트 수요량이 변화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고. 수요량이 변화해요. 아파트 가격이 변화했다. 그럼 변화가 두 가지 있잖아요. 변화는 가격이 변화했다. 그럼 가격이 상승했다.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그럼 왜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그럼 아파트 수요량은요? 감소하겠지. 감소. 그럼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하겠지. 이렇게.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은 변한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인구 볼까요? 인구. 그럼 여기 인구는 아파트 가격입니까?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라고. 그럼 이 인구가 변화했다. 그럼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인구가 증가하면 서울의 아파트 수요량은요? 증가. 됐죠? 그러면 결론은 아파트 가격이 변하든 인구, 즉 아파트 가격 이외의 변하든 아파트 수요량은 변하게 돼 있다. 이렇게 수요량은 변화. 그럼 이걸 시험에 내는 게 아니라 이걸 낸다고. 이거. 근데 이 아파트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화하면 이걸 경제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수요량의 변화라고 불러요. 수요량의 변화라고. 그런데 인구가 변해서 수요량이 변화했다. 그럼 인구가 변한 것은 아파트 가격이 변한 게 아니죠. 그럼 인구는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야. 그럼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면 그것을 수요 변화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니까 시험은 이거 물어보는 거야. 수요량의 변화가 무슨 말이고 수요 변화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이 변하여 수요량이 변하는 거고 수요 변화는 가격 이외의 요인 변해서 더 정확하게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는 아파트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파트 수요 변화는 아파트 가격 아닌 것 변해서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량의 변화. 됐죠?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아파트 수요 변화입니까? 아파트 수요 변화. 여기까지는 돼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되는데, 이제 이 말 주면 여러분이 멈춤 한다고. 자, 그러면 이게 단독주택 할까요? 단독주택. 그럼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아파트 수요 변화입니까?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했어요.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럼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라고 해요. 수요 변화. 아파트 수요 변화. 요거는 단독주택 가격이잖아. 아파트 가격. 요 아파트 가격 변했을 때만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아파트 가격 변했을 때만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를 하는 거야. 여기 그럼 잡아봐요. 여기 단독주택 가격이 여러분들 이게 처음에는 힘들어요, 여러분들. 단독주택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써볼게요. 자, 아파트 가격 했어요. 아파트 가격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단독주택 가격은? 단독주택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지 뭐요. 이걸 그렇게 힘들어한다고 처음에는. 저는 이해가 안 돼. 아니 어떻게 이게 이해가 안 될까? 아니요, 아파트 가격 했잖아요. 아파트 가격. 그럼 단독주택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아니잖아요. 처음 할 때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오로지 아파트 가격 요거 나왔을 때만 아파트 수율 앙업해놔요. 수율 앙업해놔. 그러면 단독주택 가격은요? 아파트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 수요 변화라고 해야지. 수요 변화. 아파트 수요 변화. 헷갈려 처음에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요거 몰라도 합격하신 분도 있어요. 내가 이거 열심히 수업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학원하고 다른 학원에서 열심히 수업하고 있는데 1차 합격하신 분이 1차 합격하신 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분은 이제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이제 2차만 하시는데 왔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기 이거 모르고 합격했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몰라도 합격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다가 단독주택이라고 할게요. 단독주택. 그럼 아파트 수요란 결정문 영문만 있는 게 아니죠. 단독주택 수요란 결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아파트 예를 든 거고. 그럼 단독주택 수요란 결정 요인은 아파트 가격입니까? 단독주택 가격입니까? 단독주택 가격.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럼 이건 이제 여기다가 단독주택 할 거라고. 단독주택. 여기다 단독주택 할 거라고. 그럼 단독주택 가격 변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수요량이 변합니다. 그때는 단독주택 수요량을 변한다고. 이랬죠? 그러면 단독주택 가격 유형 요인 변했다. 그럼 아파트 가격이 변화했습니다. 이때는 단독주택 수요량을 변합니까? 수요 변합니까? 수요 변화. 의미하셨죠? 됐어 이제. 됐어. 난 더 이상 못해. 처음에 헷갈린다. 그러니까 뭘 물어본 거 보라고. 아파트 물어보자. 아파트. 그럼 아파트 가격 변했다. 그럼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를 한다고. 그래서 단독주택 이렇게 써요. 단독주택 가격. 단독주택 가격 변화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수요 변화입니까? 모르죠. 지금 아파트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아파트 물어보시면 아파트 가격이 나왔을 때가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라고 한다고. 그럼 단독주택 가격은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아파트가 아니니까 아파트 수요량 변화가 아니고 아파트 수요 변화. 그러니까 물어보는 제하 가격 변했을 때만 그 제하의 수요량을 변화야. 그럼 다른 거 나오면 뭐요? 수요 변화. 의미하셨죠? 이렇게 더 하면 여러분 헷갈려. 이제 처음에는 많이 헷갈려요. 그럼 여기 2번 아파트 수요량 결정 요인, 수요량 변화 요인 이 논리가 공급에 있을까 없을까? 있죠. 공급에서 두 번째 아파트 공급량 결정 요인 변화 요인. 그럼 아파트 공급량 결정 요인 변화 요인 몇 개일까? 무시 많아요. 무시 많은데 수요하고 공급이 약간 달라져요. 가격은 똑같아요. 수요든 공급이든 가격은 똑같아요. 근데 수요는 인구 소득이 나는데 공급은 생산요소 가격, 생산기술 이런 게 나온 거야. 그러면 인구 소득은 공급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인구 소득은. 그럼 생산요소 가격, 공급이 되려면 생산요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아파트를 공급하려면 토지 있어야 되고 건축 자재 있어야 되고 건설 노동자 있어야 되고 그게 생산요소라고 한다고. 그럼 생산요소 가격, 생산기술. 생산기술이 계속 발달해버리면 그럼 공급량이 많이 증가시킨다는 소리예요. 이게 핸드폰 같은 게 그러잖아요. 핸드폰 같은 게 생산기술이 발달해서 싸고 계속 많이 공급되잖아요. 이렇게. 핸드폰이 이게 생산기술이 발달 않고 예전처럼 하나 이렇게 무거운 거 300만, 500만 한다고 봐요. 그러면 자녀들 못 사줘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아주 스마트하고 성능도 좋아지고 깔끔해지고 싸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산기술이 공급량 변화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법상 규제. 이 공법상 규제는 아파트를 공급할 때 정부가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시켜요. 그러니까 공급 못하게 한다고 이렇게. 그럼 공급량이 변화있겠죠. 이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공급량 결정이에요. 그럼 이걸 지금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논리를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 수요에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가 있듯이 공급에서도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 변화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아파트 공급량의 변화와 아파트 공급 변화는 어떻게 되냐면 이 아파트 공급량 결정률이 무수히 많은데 1번 타자가 뭐예요? 가격. 수요량 결정률이든 공급량 결정률이든 요 1번 타자가 가격이라고. 가격만 따로 떼는 거야. 그럼 아파트 가격이 변화했습니다. 그럼 아파트 공급량은 변화한다 안 한다? 변한다는 소리야. 변한다. 근데 이름이 뭐다? 아파트 공급량의 변화다. 양의 변화.
그러면 여기 생산요소 가격. 그럼 건설 노동자가 생산요소라고? 그럼 건설 노동자 임금이 막 올라가요. 하루 임금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하루 월급이 하루 일당 이렇게 잖아요. 하루 임금이 만약에 뭐 500만 원씩 한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아파트 건설할까? 건설 노동자 하루 쓰는데 500만 원이면? 그러면 건설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고 철근 가격이 막 올라간다고 해봐요. 그럼 아파트 공급량은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생산 요소의 가격이 변했습니다. 요거는 아파트 가격이 변한 게 아니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 유예요인이라고. 그럼 아파트 공급량은 변하는데 이때는 공급량은 변합니까? 공급 변합니까? 공급 변화요. 공급 변화. 그러니까 수요만 알면 공급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야. 자동적으로. 그러면 연립주택 가격이 변했습니다. 그럼 연립주택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공급량은 변합니까? 아파트 공급 변합니까? 아파트 공급 변화. 오로지 아파트 가격 변했을 때만 아파트 공급량은 변화,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한다고. 근데 아파트 대신에 여기다 단독주택 준다면, 여기다 단독주택 준다면, 단독주택 가격 변했을 때만 그때 단독주택 수요량은 변화. 그 제한 가격 변했을 때만 수요량은 변하고, 다른 제한 가격 변하면 수요량은 변화, 수요 변화, 수요 변화. 의미하셨죠? 이렇게. 됐어. 이제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머리 좀 식혔다가 또 어려운 내용을 또 해보자고요. 됐습니까? 네. 이제 10분 쉬었다 이어서 할게요.